집값이 바닥은 아닐 것 같다.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금리도 내년 가면 더 떨어진다. 돈 빌렸을 때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지켜보자. 자, 저 부동산만 마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가 지난해 5월부터 가격 하락세에서 올해 2월부터 가격 회복했는데 최근에 9월에서 11월 부동산 어떤 상황이고 사람들 심리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그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위축됐다.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할 때 부동산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는 것도 발표하는데요. 네. 이게 그 2021년 12월에 61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올 9월에 110까지 이게 급등했거든요. 부동산 심리가 많이 개선됐어요. 네. 예, 그런데 11월 보니까 102로 다시 낮아지고 있어요. 네. 심리가 좀 위축됐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거래량도 뭐 전국 평균 보니까 1월에 그 26,000건 거래가 됐는데요. 8월에는 52,000건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오, 많이 네. 늘었네요. 예, 그런데 그 10월 들어가지고 이게 아직 11월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예,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10월 들어가니까 48,000건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까지는 심리도 개선되고 거래량도 늘어났는데 지금 10월 들어가면서 심리도 좀 악화되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매물 지금 어떤 좀 상황인 건가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예. 거래량은 줄고 있고 예, 거래량도 줄고 있고 매물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집값도 오르다가 최근에 11월 말부터는 뭐 주간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주택가격 발표하는데요. 주간으로 보니까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전주 대비. 예. 그러면 집값이 어쨌든 크게 우리가 폭락했다가 반등했었잖아요. 예. 그럼 교수님 보실 때 반등한 이유는 뭐고 지금은 다시 또 주춤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등했는데 왜 또 다시 주춤 또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집값이 특히 저 국민은행 통계하고 한국부동산원 통계 있는데요. 부동산 통계 보니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예, 그동안 그 집을 실수요자들이 있었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급락하니까 집을 샀다는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사버렸죠. 예, 특히 최근에 그 30, 40대가 많이 샀는데요. 근데 10월 통계 보니까 이제 30, 40대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아, 진짜요? 예, 이제 사실 분들은 많이 사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팔 사람은 조금 높은 가격에 지금 내놓고 있고요. 살 사람은 그 가격에 안 사고, 예,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하고 지금 가격 격차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팔려는 사람이 내리느냐, 살려는 사람이 올리느냐. 그렇죠. 힘싸움 어떻게 될까요? 예, 최근 뭐 주간 동향 보니까 지금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좀 더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금리 앞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떨어질 겁니다만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실질소득은 감소거든요. 임금 올랐는데 대부분 직장 다닌 사람들 작년부터 임금이 물가보다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살 돈이 별로 없는 거죠.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정부도 계속 억제한다.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 사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팔 사람들이 가격을 내리면서 최근에 그 집값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2024년 부동산 집값 매매란 전세 어떻게 보시나요?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저는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요. 그동안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들은 가계부채 높다.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한다. 이것들은 다 강화되고 있거든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주장한 사람은 소득이 증가하고 가구수가 증가한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 잠재 성장을 줄어들면서요. 소득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구수 증가 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서울의 경우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요, 2029년이 가구수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하면요, 예, 전반적으로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예, 그런데 단지 이제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그 10월까지 보니까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 동기보다요, 올 1월에 11건인데, 10월까지인데 37%, 서울은 무려 41% 줄어들었고요.
착공 건수 전국이 65% 줄어들었고요. 네. 올 1월에서 10월까지 작년 동기입니다. 서울은 물론 73%나 줄어들었습니다. 착공 그러니까 건수가. 상상하기 얘기하시는 분들 2024, 25, 26 서울 공급 물량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은 뭐 또 2, 3년 후에 집값이 다시 오를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예, 공급 측면에서는 그러는데 네.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네. 예, 집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안 살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값 보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또 몇 년 급반등하고 또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또 급반등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예,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제자리 걸음. 예. 제자리 걸음. 예. 그럼 내년에 하락이 뭐 엄청 가파를 거라 생각하신 건가 아니면 그냥 아니, 가파르지는 않을 겁니다. 가파르지까지는 예. 않을 것이고. 이미 예, 한국 부동산은 그 주택가격 보면은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값이 아직도 그 소득에 비해서 높아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 PI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이게 그 2015년에서 2022년까지요. 서울 내 경우 9배였었어요. 근데 최근에도 한 10.5배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가격 평균보다 네. 10% 이상 높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임대료에 비해서도요. 뭐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가격 평균보다 거의 20% 안팎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높고 아직도 임대료에 비해서 높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전국 기준인가요? 서울 기준인가요? 아, 서울 기준이요. 서울 기준이요. 예. 전국은 훨씬 더 낮죠, 이것보다. 전국은 한 6배 정도 돼요. 예, 서울은 9배 정도 돼요. 지난번에 2021년 고점 찍을 때 PIR이 몇 배까지 갔었던 거죠? 그때는 한 14배까지 갔었어요. 14배에서 지금 한 11배 네. 이 정도 떨어진 거죠.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비싼 예, 구간이다. 여전히 비싼 구간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일본에도 수도권이 있잖아요. 예. 서울 같은 도시가 있을 텐데 주요 선진국 수도권 집값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른 데는 떨어졌는데요. 지금 미국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계속 오르고 예. 있네요. 미국과 20대 도시 주택가격 케이스-실러 지수 발표하는데요. 네. 이게 작년 6월까지 오르다가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명목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해버렸어요. 네. 미국만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미국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올해 사실 세계 경제에서 미국만 좋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 경제 정말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보니까요, 미국 그 기존 주택 매매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중고 집의 헌집, 이 거래량 보니까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최근에 올해 미국만 집값이 올랐는데요. 예, 미국 집값도 다시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미국 사람들이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낮으니까 기업이 다시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아, 재택근무하면 생산성이 낮나요? 예, 평균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로 있구나. 예,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나오라. 네. 예, 그런데 재택근무에 익숙한 사람들은 네. 못 나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런데 어떻든 이제 재택근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미국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부동산 거래량은 주는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집 주인들은 팔고 싶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예, 예. 그만큼 그거는 당연히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그렇죠. 예. 지금 미분양 주택은요?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요? 예, 미분양 주택은 좀 줄어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올 2월 달에요. 전국이 75,438호였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 10월 보니까 58,299호로 뭐 거의 17,000가구 정도 줄어들었죠. 네. 예, 미분양 가구는 줄어드는데요. 아직도 58,000가구라는 겁니다. 이게 도시별로 보면은 대구가 10,000가구가 넘어가지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가장 큰데 대구가 지금 미분양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쨌든 2024년에 금리 인하가 있으면 네. 사실 부동산 시장에 이제 폭락을 이끌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너무나도 가파랐던 금리 상승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 뭐 적어도 3번은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연준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부동산 시장에 좀 상승 쪽에 좋은 플러스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네. 같아요. 아까 제가 금리가 떨어져도
기업이익이 더 많이 줄어드니까 내년 2분기에 미국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산가를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금리도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주는데요. 네. 우리나라 집값도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주지만 중기에는 경기가 더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예. 내년에 미국 금리 떨어진다. 이거는 다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미국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집을 살 여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요.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진 적이 있고 집값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른 적도 우리나라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미국 금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에 미국 집값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가 뒷받침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 주가 오른다, 집값 오른다. 그거는 조금 더 단순한 생각이고요. 네. 자산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경기를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 혹시 부동산 시장 하락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죠. 아까 미국 경제가 제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네. 경제는 둔화되는데 그런데 연착륙 되면은 주택가격이 서서히 떨어질 텐데요. 근데 미국 경제가 경착륙해 버리면은 집값도 급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상적인 리스크는 지금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가가 중동산 때 불안했으면 그래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지정학적 문제가 어디선가 발생해가지고 네. 유가가 급등해 버리면은 미국이 금리 못 내리죠. 금리 못 내리면은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경기도 나쁘지만 그게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주 집값 급락이죠. 그럼 반대로 지금 교수님은 이제 부동산 상승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과도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그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뭘 놓치고 있길래 물론 그 상승 얘기하는 분도 저는 많은 전문가 만나보니까 내년에 크게 폭등한다 얘기하는 분은 없고 내년에 그냥 완만한 상승 정도 얘기하시는 분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뭘 놓치고 있길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꺾였잖아요. 약간 집값은.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대부분 이제 금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금리가 하락한다. 근데 최근에 한 신문에서 작년 3월 달에 저를 부동산 비관론자 어떤 분 낙관론자를 해가지고 그분은 대세 상승이다. 저는 대세 하락이다. 작년 3월에 그렇게 그냥 지상 토론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이제 집값 급락했죠. 근데 그 신문사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해보자. 똑같은 패널로요? 예, 내년에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 오른다고 그런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왜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냐.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런 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시나요? 아니요. 그쪽에서 좀 안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1주택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024년에. 참 집이라는 게 정말 민감한 문제죠. 제 제자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결혼 날짜 잡고 집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보러 오거든요. 많이 물어보겠죠. 예,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예,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집이라는 게 사는 곳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집은 하나 꼭 있어야 되겠더라. 네. 능력 있으면 집 언제든지 사도 좋다. 근데 집 살려면은 지금 그만한 소득이 없으니까 네. 은행에서 금융에서 돈 많이 빌려야 되느냐. 예,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값이 바닥은 아닐 것 같다.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예, 그리고 금리도 내년 가면 더 떨어진다. 돈 빌렸을 때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지켜보자.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을 적극적으로 돈 빌려가지고 사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올해 이제 집값을 이제 반등을 만들어줬던 건 사실 정부의 정책도 있었잖아요. 정부가 40조나 되는 돈을 이제 풀었었는데 그 대책이 뭐였었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죠. 네, 아마 지금 자막 나오고 있을 건데 네. 내년에는 신생아 대책으로 한 26조인가 7조 푼다고 하던데 요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역할을 좀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대세라는 거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시경제 여건으로 보면은 특히 경제 여건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여기서 추세적으로 오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이제 2024년에 좀 어떻게 하리라 보시고 총선 전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동이 좀 있을까요? 정부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경착륙이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계부실 늘어나고 최근에 PF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금융, 금융에서 부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급나가면 정부가 계속 연착륙 정책, 또 규제 하나 하고, DSR 같은 거 조금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규제를 안 하겠죠. 예.
예, 근데 그런 게 뭐 저는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하락속도 그거를 조금 둔화시켜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근대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지방 집값은 많이 좀 주춤했었잖아요. 이번 반등기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심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제가 그 저성장은 늘 차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성장이라는 경제 규모 파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떼줄될 수가 없죠. 차별화거든요. 마찬가지로 주택시장도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작년에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전체적으로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83조나 많습니다. 부자들이 그 저축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겠어요? 뭐 좋은 데서 살라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뭐 지방뿐만 아니라요. 서울에서도 차별화, 지방 도시에서도 또 다 졸라한 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 또 핵심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앞으로 그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별화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화될 수가 있죠.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군요. 혹시 그럼 2024년에 부동산에서 어떤 시장이 좀 투자로서 기회는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2024년에는 뭐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뭐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주택이 이제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큰 폭 상승은 어렵다. 예, 투자 수단이 아니다. 예, 집이 이제 투자재에서 그냥 사는 것이다. 소비재로 대전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단기적으로 크게 돈 벌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지금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76%입니다. 그리고 50대, 특히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너무 높습니다. 여기다가 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글쎄요. 더 늘리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예, 물론 굉장히 큰 거 부자들, 여유 있는 분들은 또 어디 수익률 높은 데를 찾겠죠.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데. 예. 자, 혹시나 그럼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부동산 상승하는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을 사려고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지금 교수님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상승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언론에서 그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예,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PIR 소득에 비해서도 아직도 높다. 예, 그다음에 임대료에 비해서도 아직도 높다.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별하다. 예, 주변이 뭐 싸다고요. 예, 뭐 함부로 뭐 성장 가능성,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PIR은 어느 정도 왔을 때 사면 그래도 괜찮다고 보면 될까요? 그 바거 평균 서울의 경우 아까 9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 정도 올라면은 서울 집값이 평균 앞으로도 한 1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면 사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떨어질 때는 이 PIR이 또 평균 밑으로 가요.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제 증시와 부동산 다양한 이야기 여쭤봤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좀 질문으로 2024년에 종잣돈 한 1억 정도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좀 우리는 주식 투자라든가 뭐 다른 투자도 상관없고요. 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뭐 채권에다가 한 30%, 예, 그 다음에 금이나 비트코인에 한 10%, 뭐 은행에 그 뭐 한 10% 현금 정도 10 내지 20% 가지고 계시고요. 예, 나머지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뭐 저평가돼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오른데요. 예, 변동성이 내년에도 좀 아까 3, 4월 말했고 10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럴 때 그 변동성이 있는데요. 이런 거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예,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식 비중에서도 아까 좀 언급해 주신 건 반도체랑 조선 쪽을 좀. 예, 조선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볼 변수 찝어 주시면서요.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는데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꼭 그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단기 금리차예요. 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면은 경기 선행지수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주가도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12월 들어가지고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10년 국제 수익률보다 1년 국제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한 2개월 뭐 정도 시차를 두고 예,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2월 뭐 1분기 중반이면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지금 채권시장이 미리서 그걸 예고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선행지표를 미리서 좀 보시면서 좀 선제적으로 예, 대응을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뭐 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그랬다라는 거고, 물론 내년에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난 또 10년, 20년 지수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이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좋잖아요. 한국은 사실 지금 코스피 2,500이면 10년 전 지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건데, 저는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지만 요즘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굳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냥 좀 각자의 그 그라운드에 맞는, 체급에 맞는 주식 투자해야 될 텐데, 미국 주식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뭐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많은 분들 드실 것 같은데. 근데 최근 10년만 보면은 미국 네. 주식 수익률 우리보다 훨씬 좋거든요. 네. 근데 19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보면요. 1980년에서 10년은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월 평균 코스피 상승률이 S&P 500보다 거의 2배 올랐거든요. 네. 90년대는 미국이 더 많이 올랐죠. 네.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우리가 미국보다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젊은 분들은 최근 10년만 보시면서 네. 미국 주가는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덜 올랐다. 네. 예, 그런데 10년 사이클로 보면요. 네. 앞으로 10년은 우리 주가가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요? 예. 왜요? 우리나라가 그거는 지금 인구도 저인구고. 달러 지수가 결정을 해요.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연방정 부채 너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대부채도 너무 높아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중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 매일경제 기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미국, 일본보다 더 높다. 올해는 미국이 우리보다 더 높았어요. 네. 근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 경제성 미국보다 높고요. 네. 주식도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보통 이런 데이터가 지금 전망하는 거잖아요. 네. 뭐 정확한 데이터는 또 지나보면 조금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이런 기울기는 대체로 지나보면 비슷한가요? 수치는 안 맞아요. 네, 수치는 안 맞는데 수치는 안 맞는데 방향만 보시면 됩니다. 방향.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는 높아진다. 네. 미국은 낮아진다. 네. 이 방향성만 보시면 되죠. 이 수치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저도 뭐 경제 전망을 많이 하지만은 경제 전망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수치 믿을 게 못 되고요. 네. 그냥 방향만 보시면 방향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뭐 이제 교수님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신 시청자분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아마 김작가 TV에서는 2023년에는 이제 마지막 인터뷰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안부 인사 한번 주신다면요. 2023년 그래도 뭐 우리 코스피가 15% 올랐으니까요. 뭐 장기 평균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우리 코스피가 연평균 7% 상승했거든요. 15% 상승했으니까 올해 뭐 괜찮은 장이었죠. 왜 안 괜찮은 장 같을까요? 근데 이렇게 주가 변동이 심하다 보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익을 좀 못 내신 분들은 안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올해 뭐 괜찮았다는 겁니다. 주식 코스피가 15% 오르고 코스닥은 24%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수익률을 얼마나 냈을까? 그거는 뭐 많이 내신 분도 계시고 뭐 더 덜 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평균 주가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스권이다. 그리고 분기별로 조금 변동폭은 클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아까 리질런스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면은 코스피 변동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년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자세한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교수님 신간 경제저서 요 책 보신다면 교수님 이야기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는 또 2024년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윤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